1961년 미국은 더 트위스트라는 춤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비틀었죠. 하지만 같은 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트위스트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국가 경제의 운명을 걸고 벌인 거대하고 대담한 금융 실험이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남긴 말입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전쟁과 나란히 국제수지 적자를 언급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당시 미국이 처한 경제적 곤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금이, 즉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실물 자산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재앙과도 같은 위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당시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경기 침체의 늪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면 국가 부도의 위기로 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혹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그들이 마주했던 불가능한 딜레마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편으로는 금 유출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돈을 묶어두게 만들어야 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기 예금에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장기 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춰야만 했죠. 높은 단기 금리와 낮은 장기 금리, 이 두 가지 목표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려는 것과 같은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수익률 곡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1년만 빌려주는 것과 10년, 30년씩 길게 빌려주는 것 중에 언제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이자를 쳐줍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로 여겨지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서 연준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을 말 그대로 비틀어버리자. 그래서 이름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영리했습니다. 먼저 1단계 시장의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팝니다.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단기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2단계 그렇게 판 돈으로 이번엔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수요가 몰리니 가격은 오르고 장기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 두 가지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기발했던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도 양동이 하나로 거대한 바다의 물을 모두 퍼내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연준이 동원한 자금의 규모는 거대한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정말이지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그 후 반세기 동안 경제학 교과서 한 구석에나 실리는 그저 흥미로운 실패 사례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50년을 건너뜁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절박해진 연준은 과거의 정책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50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낡은 서류를 다시 꺼내들게 됩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이 잊혀진 정책을 부활시키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1961년의 작전이 실험 수준이었다면 2011년의 작전은 무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시장을 살살 달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장기 금리를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것이었죠.
2011년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배경에는 포트폴리오 밸런스 채널이라는 다소 논쟁적인 경제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있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싹 다 사들여서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돈을 안전하게 굴릴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더 위험한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즉, 안전한 피난처를 없애버려서 억지로라도 위험 자산에 투자하도록 등을 떠미는 전략이었습니다. 연준의 의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물려들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이 노렸던 부의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잔고가 늘고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나 부자가 됐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부유해졌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지갑을 열고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자산 시장의 파티 뒤편에서는 그 파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아온 저축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10만 달러, 약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생활하는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같았으면 1년에 5천 달러, 즉 한 달에 400달러가 넘는 꽤 쏠쏠한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그 이자 수입은 1년에 고작 500달러, 한 달에 40달러 남짓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생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실상 저축자들에게 매기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이자는 그보다 훨씬 낮으니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그럼 그 손실은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싼 이자로 돈을 빌린 정부나 기업, 즉 빚을 진 주체들입니다. 결국 금융억압이란 금리 조작을 통해 저축한 사람의 부를 빚진 사람에게로 강제로 이전시키는 교묘한 부의 재분배 정책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부의 이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소의 한쪽 끝에 있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의존하던 노년층 저축자들이 아래로 내려앉은 대신 반대편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젊은 층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을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희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이 임시방편은 시장 전체를 값싼 돈이라는 마약에 중독시켜버렸습니다. 연준의 개입이 없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중독은 결국 더 크고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트위스트가 모두를 가두는 덫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든 다 팔아치우고 오직 현금만을 원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국채 시장마저 거래가 멈춰버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멎은 겁니다. 이에 연준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쓰겠다고 선언하며 이전의 모든 노력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규모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 숫자를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시장 공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준은 하루에만 무려 750억 달러 어치의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10년 전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2011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때 한 달 내내 사들였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한 달치 일을 단 하루 만에 해치운 셈이죠.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못 박아버린 이 극약 처방은 역사상 가장 광기 어린 투기 열풍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거품이라 불리는 이 현상 속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돈은 암호화폐, NFT, 밈 주식처럼 실체도 불분명한 온갖 위험 자산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광란의 투기 파티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어쩌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잠자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준은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값싼 돈에 중독된 경제와 자산 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자니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가 달러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판이었죠. 이쪽으로 가도 절벽,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그야말로 끔찍한 딜레마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이 시간의 가격인 금리를 인위적으로 통제해온 결과가 무엇인지 그 성적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길고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청구서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시작된 수십 년간의 시장 개입이 남긴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연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기능하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빠졌고 이제 자유시장 금리라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둘째, 저축자들은 낮은 금리로 고통받았고 원치 않는 위험을 감수하며 투기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조차 값싼 이자에 기대어 막대한 빚을 지게 됐고 이제는 그 부채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경제 문제들은 바로 이 과거 정책들이 남긴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과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아 거래가 끊겨버린 얼어붙은 주택시장 문제, 그리고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방 예산마저 넘어선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까지. 이 모든 것이 수십 년 전 시작된 정책들이 우리에게 보내온 뒤늦게 도착한 청구서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인 시간의 가격, 즉 금리가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할 그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